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작전을 세우고 전략 또한 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 이 세 분의 요원들과 함께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범선 요원, 이주호 요원, 그리고 김민수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투.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요원께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을지, 자, 오늘 시장 한마디부터 들어볼 텐데요. 자, 먼저 송범선 요원께서는 오늘 또 첫 출연이시고 소감과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저녁에 출연하게 되어서 참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오늘 증시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좋았던 증시가 3,000선 넘었다가 이제 벽에 부딪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동 리스크에 3,000선이 무너졌다가 하지만 또 3,000선을 지켰다 이렇게 좀 보고요. 유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WTI 7월 인도분의 이런 선물 같은 경우 2.5% 상승한 75달러 선을 기록하고요. 두바이유 역시 74달러로 급등을 했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던가 배 그리고 비행기 다들 휘발유 경유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상당히 생활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될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위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전쟁 리스크에도 3,000선을 지켜낸 코스피, 하지만 유가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주호 의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대내외 변수 속에서 빠른 순환매 이렇게 좀 한마디 드리고요. 사실 오늘 장 초반에 3,000선 이탈했다가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 속에서 빛난 쪽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1.5조를 순매수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점들, 다소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꺾이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좀 많습니다. 역시나 앞서 말씀하신 지정학적 리스크들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순환매가 돌면서 강한 종목군들은 계속 강했다. 특히나 이제 네카오가 진격의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고 대내외 변수 속에서 빠르게 수급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주호 의원님, 오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네카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오늘 강했던 섹터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사실 올해 시장의 주도 섹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조선방산 원전인데요. 지금 그쪽에서 원전 계속 랠리 나오고 있고요. 방산도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카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특정 긍정적인 호재나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러한 수급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수급이 어디로 향하는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수 의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아침에는 걱정했었죠. 일단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또 이게 어떻게 반영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긴 했는데 결국에는 역시 시장의 한판승, 또 개인들의 한판승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한 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모두 다 이렇게 강하게 매도를 하고 근데 특히 기관 쪽에서도 거의 한 1조 가까운 매도세가 나왔다. 왠지 좀 찝찝하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국인들은 팔종목은 팔았다라는 쪽들. 그래서 삼성전자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요즘 매도세 나오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이 좀 집중됐던 모습들을 빼게 되면은 그 세 종목만 빼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었다라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필요한 거 사고 또 이제 크게 관심 없는 것들을 매도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솔직히 삼성전자가 쉬어주는 게 저희는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아픔 또 하나의 종목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섹터와 그리고 또 종목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하나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수급이 부담되지만 그래도 그 어떤 선물과 또 프로그램 매도 빼고 나게 되면 그만큼 또 부담은 아니다. 라는 쪽에서 역시나
지수가 많이 오르고 거기다가 수급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자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사는 종목만 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수급이 향했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자, 수급본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로보티즈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수급 또한 강하게 들어가 줬습니다. 로보티즈뿐만이 아니라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저점에서 빨간불을 강하게 켜줬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보티즈가 왜 상승을 한 건지 그 원인도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로보티즈 관련해서 세 분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자, 먼저 송범선 요원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G전자가 가진 지분, 만인 이런 로봇주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오늘 LG전자가 로보티즈를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로보스타도 많이 갖고 있는데 두 종목 다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정통부의 장관 후보자에 백영훈 LG AI 연구원장을 지명을 했어요. 이것에 따라서 LG전자 관련된 지분이 올랐다 이렇게 좀 로봇주 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LG전자가 또 크게 한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 이주원 요원께서는 로보티즈 한 줄평 어떻게 주셨습니까? 네,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이라는 짧고 굵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수 요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하드웨어의 강자 끝.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수 의원께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의 강자라고 주셨는데 그렇다면 로봇주 내에서도 탑픽은 로보티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거기서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보유 편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패스를 하고요. 일단 좋으니까 샀겠죠. 그 사람이.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로봇 쪽에서는 오늘 촉발을 시킨 게 예전처럼 로봇 쪽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고 두산 로보틱스가 따라가고 이런 변화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오늘 정부에서 또 이제 네이버 쪽에서 또 그분 그리고 또 LG 엑사원 쪽에 AI 엑사원 쪽에 관련된 쪽을 또 하나 선픽을 하면서 또 중기부장 과기정통부 장관 또 중기부 장관 이렇게 임명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LG 쪽에 대해서 시장에 손을 좀 들어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관련된 쪽에서 LG 쪽에 지분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중에 하나 로보티즈도 LG전자의 지분이 한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움직이는데 그와 함께 뭐 로보스타라든가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또 하이젠 R&M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 시비 부담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조금 탄력들이 약했고 게다가 또 최근에 그래도 이 회사 정도면 그래도 성과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달려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글로벌에서 봤었을 때 로보티즈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다이나믹 셀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훨씬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쪽에 조금 좀 조예가 깊은 쪽에선 다이나믹 셀? I know.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죠. 네. 그런 쪽에서 이런 분위기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양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자율주행 로봇 이쪽도 하나의 또 축으로 작용하면서 AGV, AMR 쪽에 어떤 최대 실외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관심 많은 단순한 하드웨어에서 떠나서 휴머노이드와 그리고 또 자율주행 로봇까지도 확대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좀 더 무게를 두면서 같이 바라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수출도 지금 한 거래처가 한 20개 정도쯤 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낮다라고는 하지만 올해 턴어라운드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뭐 영업이익 한 8억 정도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흑자 나는 로봇주다라는 쪽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또 넉넉하게 흑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쪽이 이어지다 보니까 분위기는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지금부터 로봇 쪽들이 다 같이 움직이면서 다시 섹터에 강화가 될 것이냐라는 쪽들은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전반적인 다 종목들의 강화가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 정책과 또 정부의 인선에 따라서 어떤 픽되는 모습들은 좀 한정되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주도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다. 이번엔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종목이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쪽도 좋지만 어떤 재활 로봇 쪽 이쪽도 계속 또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로봇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가 생긴다고 합니다. 원래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로봇주가 다 같이 가던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개별 이슈로 로보티즈가 선두에서 올라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로봇주 내에서도 재활 로봇주를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범선 요원께서도 LG전자가 지분을 가진 로봇주가 급등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부의 정책이 과학기술 정통부 장관의 이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을 지명했는데 결국 이 로보티즈에 대해서 LG전자가 7%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네이버 관련해서도 네이버 관련된 지명돼가지고 올라갔던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분위기가 좀 탔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배경훈 AI 연구원장이 됐다라는 점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지분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는 뭐 30%가량 돼요. 그래서 LG전자가 로보스타를 갖고 있는. 그래서 같이 올랐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저번 주, 뭐 저저번 주부터 보면은 로보티즈에 대한 수급이라던가 모멘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쪽이 더 많이 몰려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삼성이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하긴 했지만 다른 그 아까 LG항 종목보다는 강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로보틱스가 서비스 로봇 이런 구축 솔루션 핵심 기술로 하면서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저는 이제 만약에 현재 로보틱스를 뭐 내일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꺼려집니다. 지금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 상한가 따라잡기로 또 내일 아침에 시초가 공략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분 상황을 딱 봤을 때 로보스타가 로보티즈보다 더 많습니다. 그 지분이 뭐 30% 가량 되고 같은 금액으로 해서 주식 수로 따져봐도 로보스타에 대한 지분 LG전자가 투자한 게 더 금액이 크더라고요. 투자 금액이. 그래서 그런 투자 금액이 큰 로보스타가 저는 로보티즈에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같은 LG항에서는 로보스타를 편을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LG 내에서는 로보스타의 편을 들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로보티즈는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당장 추격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잠시 관망세를 이어나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주호 요원께서는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이렇게 한 줄 평을 주셨는데요. 저희 댓글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로봇주 좀 길게 볼까요? 이런 댓글창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정부 정책이랑도 묶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한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가지고 가도 될까요? 저는 올해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AI에 대한 랠리 이후에 지금 로봇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에 저는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셨던 얘기들을 좀 생략을 하고 네이버랑 카카오도 출발 지점은 그랬습니다. 하정우 AI 수석이 임명되면서 네이버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스타트를 끊었죠. 근데 지금 오늘도 보면은 LG와 관련된 과기부 장관, 이게 바로 정책과 연결될 가능성이거든요. 지금 네카오도 강하지만 네이버가 특히 강했던 이유가 결국엔 하정우 AI 수석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로보티즈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게 감속기, 모터, 엔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감속기라고 하는 것은 약간 동작의 정밀과 안정성을 관련된 것이고요. 모터 같은 경우는 로봇의 움직임, 그 다음에 엔코더 같은 경우는 위치와 속도입니다. 그러면 측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로봇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율주행과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 정책으로 엮인다.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한번 갖고 그 다음에 이 AI 소프트웨어 기술이 바로 접목돼서 상업화가 될 수 있는 쪽은 로봇 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지금 로보티즈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들,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이제 그동안 뭐 로보티즈 약간 쉬어갈 때 매수 못 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거를 내일 당장 산다. 저도 마찬가지로 내일 당장 손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시 매수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로봇주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SK 관련된 T로보틱스나 유일로보틱스 좀 최근에 쉬어가는 흐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SK, 현대, 그다음에 삼성 이렇게 대기업들 위주로 지분 투자한 그런 로봇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클로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눈여겨보시면서 강한 종목군들 말고 후속 종목도 찾아보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로보티즈 뭐 하반기까지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네이버를 관련 예로 들어주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간 만큼 또 앞서 송범선 요원과 같이 내일장에서 바로 추격 매수는 다소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차선책으로 로봇주 내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SK향의 T 로보틱스와 같은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서 그리고 로봇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또 투자를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 로보티즈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수급본부의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또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담아볼까요?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세 분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지 자, 먼저 송범선 요원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과 D램 모두 1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주호 요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악재도 이겨낸 외국인 수급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김민수 요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SK 하이닉스 나올 때마다 맨날 이 얘기만 하고 다녔는데요. 이번 사이클은 SK 하이닉스 끝. 네, 이번 사이클은 SK 하이닉스라고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주호 요원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도 이긴 외국인 수급이라고 해주셨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당분간 또 강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수급만 딱 놓고 보시면요. 지금 삼성전자보다 외국인의 수급이 월등하게 강한 것이 바로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입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은 담아줬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뭐 증권 리포트에서 TP 상향 뭐 36만 원 이렇게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업이 90조 이러한 리포트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 다만 좀 걸리는 부분은 지금 주말에 나왔던 뉴스인데 중국향 미국 반도체 장비 공급 제한 이슈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을 것 같았지만 장 초반에는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더 상승으로 해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울산 SK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게 거의 7조가량의 투자를 하는데 이쪽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K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은 거기에 막대한 뭐 GPU라던가 이런 것도 쓰겠지만 어쨌든 그를 중심으로 한 SK 하이닉스의 HBM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그런 공급의 우위를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SK 하이닉스나 SK 그룹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 센터도 이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이미 HBM뿐만 아니라 D램 시장을 1위로 점유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지금 저는 SK 하이닉스가 과연 여기서 멈출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고가 영역에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 동향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겠고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손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해보는 전략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일단 가지고 계시면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가지고 가보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던 만큼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정시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송범선 요원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 HBM과 D램 모두 1위라고 해주셨는데 삼성전자를 앞질러서 또 매출과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HBM은 작년에도 SK하이닉스가 1위였죠. 자, 그런데
D램 같은 경우는 작년 2024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1위였는데 올해 1분기 때 보면은 D램 역시 이 SK하이닉스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양대 이 메모리 반도체 전부 다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울산에다가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103메가와트 규모의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HBM 수요가 또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다 좋은 얘기들 많은데 뭐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HBM 시장을 딱 두고 보면은 사실 마이크론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고 마이크론이 3위였는데 마이크론은 HBM 점유율에서 5%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가면은 20%에 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발주자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SK하이닉스가 HBM4를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죠. 자, 그러면서 최초로 올해 3월에 HBM4를 했는데 아니 두 번째로 나올 HBM4는 삼성전자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작 까놓고 보니까 마이크론이 HBM4를 샘플을 공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HBM 기술에서 마이크론이 더 뛰어넘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직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더 높지만 이런 점들이 금방 뒤집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한테 또 역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가 이 후발주자를 어느 정도 견제해 가면서 영업적인 마케팅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고객사 뭐가 있을까요? 뭐 엔비디아라던가 퀄컴 뭐 AMD 등등 있잖아요. 그런 고객사에 대한 마케팅에 더 신경을 쓰고 잘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원님 또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쵸. 25일 날 또 마이크론이 또 실적 발표가 되면은 뭐 제가 생각에는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워낙에 또 마이크론 기세가 요즘 좋고 여러 가지로 뭐 HBM 쪽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는 만년 3등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삼성전자도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D램 같은 부분은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격차가 2배 이상, 2.5배, 3배 가까이 차이 났는데 요즘은 2배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실적으로 잡힐 것이고 SK하이닉스도 그에 따른 좀 마이크론이 좋게 나오면은 좋다고는 볼 수 없겠죠. 경쟁자가 좋은 거니까. 하지만 이 업계 전체가 좋다는 거는 그만큼 또 수요가 받침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김민수 의원께서는 SK하이닉스 이번 사이클엔 하이닉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중국 내 반도체 공장 관련된 미국의 장비 반입 규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금 DDR4가 5를 넘어갈 정도로 그 가격 증가율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캐퍼를 못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D램 쪽의 시장은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련된 쪽들 오히려 그 레거시 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급 부족에 따라서 여전히 가격 상승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피해 상승에 대한 효과를 그대로 누린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삼성전자까지는 안 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삼성전자가 뭐 얘기가 나오는 쪽은 아니지만 두 가지 허들만 넘으면 삼성전자도 올라갑니다. 뭐 다 아시는 전 국민의 바람이죠.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파운드리 쪽에서 성과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도 갑니다. 근데 아직은 그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픽이 되는 모습들이고 두 번째로 지금 그 D램 특히 메모리 반도체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모건 스탠리마저도 이번에 리포트를 보게 되면 justifying the rally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하는 그러니까 랠리가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를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인데 거기서 지난 리포트와 이번 리포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은근슬쩍 HBM 관련된 쪽에서 SK하이닉스의 실적을 2배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죠. 네. 그냥 은근스럽게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BM3E가 지금 대상이고 거기다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들어와서 공급 과잉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다음에 노리는 거는 HBM4입니다. 4 관련된 쪽에서는 일단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테스트에 들어왔고 SK하이닉스는 벌써 공급이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서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루빈 쪽에 들어간 게 HBM4거든요. 그러니까 블랙웰보다 한 단계 레벨업된 쪽에서 더 비싼 그리고 더 용량이 높은 쪽들이 들어간다. 이게 왜 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쪽으로 작용할지 이거는 경쟁자라고 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테스트가 들어갔다는 쪽에서 그러면 또 장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먼저 벌어져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하이닉스의 흐름은 더 생각한 것보다 좋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HBM4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 관련된 장비 쪽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한화비전이냐 뭐 한미반도체냐 얘기는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기에는 한미반도체가 조금 더 우위한 쪽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쪽도 같이 보시면서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아쉽지만 원픽으로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고 고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자리에서 산다라고 하게 되면 손이 안 나가겠죠? 그쵸.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사고 싶으시다고 하게 되면 요만큼 보초백만 사보시고 나머지 흔들렸을 때 추가로 보신다라고 대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고 아마 6월 말쯤 가게 되면은 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또 이제 또 품목별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또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얘기 나올 때 흔들릴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때 기회를 통해서 한번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일단은 고점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 보초병을 세워보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또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SK하이닉스 투자 시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에서 로보티즈, SK하이닉스 함께 해봤고요. 자, 다음에 이슈본부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슈본부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흥구석유입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도 석유 관련주들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세 분의 요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범선 요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수익성 대비 지나친 급등이 나왔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성 대비 지나친 급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주 요원께서는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대외 이슈에 의한 단기 시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시세. 자, 다음 김민수 요원께도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혼잣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예, 때가 되어 꾼 팔자.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말씀하시는 것까지 들어봤습니다. 세 분 모두 의견을 종합해 보자면 지금 바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주호 요원께서는 대외 이슈에 의한 단기 시세라고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차트를 보면요. 하루하루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갭상승, 갭하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이 변동성을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사실 대외 이슈에 의해서 지금 뉴스에 의해서 계속 이런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극적으로 뭐 합의가 되거나 갑자기 뭐 이러한 이슈가 잠잠해질 경우에는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를 해보시고 이거는 우리가 예측되는 부분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부조에서 PD님이 계속 방송 전부터 저한테 꼭 질문을 해달라고 똑같은 질문을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자동차 기름을 만땅으로 넣어야 되나요? 가득 넣어야 되나요? 이거를 꼭 물어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네. 정말 여쭤보기 싫었는데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선박이 지금 이미 거기를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름을 좀 채워두시고 좀 천천히 타시다가 나중에 좀 싸시면 그때 다시 넣는 걸로 미리 채워주십시오. 왜냐하면 좀 일정 기간 동안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빠르게 회전이 되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오늘 만약에 국제유가 갑자기 급락 나왔다고 해서 내일 휘발유 가격이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채워두시고 나중에 좀 진정되면 그때 또 넣으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득 채워보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범선 요원께서는 수익성 대비 지나친 급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역시나 이슈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관망세를 유지해보자라는 시선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유가가 너무 지나치게 급등했기 때문에 뭐 두바이오도 그렇고 WTI도 그렇고 다들 뭐 74달러, 75달러 선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이게 한 달하고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5월 초까지만 해도 제가 봤을 때 그때 57달러였어요. WTI가. 근데 이제 지금 현재 75달러라는 거는 유가가 30% 올랐습니다. 물론 뭐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흥구석유는 주가가 7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수혜를 보긴 봤는데 어쨌든 유가 30% 오를 때 70%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너무 지나치게 이런 점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흥구석유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지금 뭐 6월 23일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사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의 이 누적된 퍼센트를 보니까 0.0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6월 10일부터 뭐 6월 16일까지 대량으로 외국인이 팔고 나갔다. 그래서 그 전에 0.79% 이 정도 있었던 것이 전부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지금 외국인이 거의 보유율이 0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뭐 2025년 1분기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수익성이 뭐 사실 석유로 인해서 막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은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송범선 요원님, 지금 또 일각에서는 유가가 굉장히 뭐 11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유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이런 석유와 관련된 종목 말고 그 이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있을까요? 뭐 저는 일단은 석유나 뭐 해운주 뭐 이런 게 좀 떠오르는데요. 석유주 중에서도 흥구석유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좀 선호하는 거는 뭐 S-오일이라던가 아니면 S-오일은 뭐 상당히 좀 무거우면서도 좀 우량한 기업이죠. 그래서 수익성 부분에서는 크게 뭐 염려할 필요는 없고 또 그러고 또 극동유화 뭐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 종목도 보면은 배당도 꾸준하게 주면서 수익성도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테마의 흐름을 많이 타진 못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S-오일이나 극동유화는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봤고요. 자, 다음 김민수 의원께서는 때가 되었군 팔자라고 또 혼잣말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유자들은 이제 팔아보자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네, PD님께는 때가 되었군 기름 넣자. 네. 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유가가 오르고 이걸 반영해서 소매까지 올 때는 약 한 3주 걸립니다. 2주 반, 3주 정도 걸리는데 네. 그러면 지금 미리미리 채워놓으셔야겠죠? 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차 타세요, PD님. 네, 그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DS 칼텍스로부터 기름 받아다가 대부 경북 지역에 판매하는 쪽인데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높은 것도 아닙니다. 12.8% 정도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점유율이 높지는 않은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뭐 실적도 불안정하고 그런 쪽에서 시총이 2,700억대다. 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런 거 다 떠나서 안 좋은 얘기만 드리게 되면 그렇지만 나중에 혹시나 변화가 돼서 특히 상법 개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대주주 지분이 절반이 넘어가고 있고요. 게다가 1966년부터 저희 아버님 연세랑 비슷하죠? 네. 지금 이 회사는 그런 쪽으로 엄청나게 오래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 있냐면 유보율이 5,000%가 넘게 돼 있습니다. 회사에 쌓인 돈이 많겠죠? 그러면은 혹시나 나 이거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돈을 쌓아놓고 뭐 하는 거냐라고 이제 주주들이 연대해서 혹시나 공격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네. 주가에 대한 변화 요인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바뀔 수 있겠다는 쪽은 염두를 하시되 당장은 그냥 시세에 따라서 변화는 좀 비싸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유가 상승에 따라서 그대로 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제하고 이제 소매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쪽들은 이제 가격들이 이어지는데 윤활유 있죠? 네. 윤활유는 즉각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한국 쉘석유 같은 네. 회사들이 더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또 굉장히 크게 시세가 급등했었고 이슈에 따라서 빠르게 올라간 종목인 만큼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석유 관련 종목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흥하해운입니다. 이번에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석유 관련주와 동일하게 이슈에 따라서 또 급변동이 일어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 분의 요원들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지 세 분의 한 줄평 들어볼 텐데요. 송범선 요원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은 바로 급등하는 해상운임 수혜주다. 네, 급등하는 해상운임의 수혜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이조 요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저는 2분기 실적 기대와 우려가 공존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민수 요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또 독백입니다. 네, 아까랑 똑같은 얘기지만 회사는 괜찮지만 때가 되었군 팔자.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송범선 요원의 이야기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먼저 들어볼 텐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급등하는 해상운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봉쇄에 대해서 이야기는 역시나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 이란이 바로 앞에 지나가는 그 앞마당 바다인 거기를 이제 봉쇄하게 되면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아랍권의 그쪽에서 나오는 산유국에서 나오는 것들이 오고 가는데 상당히 차질이 생기죠. 보통 배로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고 한다면은 중동 지역을 거쳐가는 기업들이 우회로를 이용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글로벌 해상 운임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해운주에는 좀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렇게 봐요. 최대 주주가 잔금상선인데요. 여기가 이제 7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 89%의 낮은 부채 비율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커졌는데 예전부터 보면은 2024년 뭐 이럴 때 고점이 바로 5,300원이었어요. 그래서 2024년 1월 17일 날 5,300원이었는데 그동안 계속 빠지다가 이제 좀 약간 튀어오르는 약간 이런 양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종목이 뭐 수익성이 뭐 아주 나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닌데 괜찮게 나오는데 이번에 좀 이슈가 타가지고 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저는 뭐 해상운임 수혜주 뿐만 아니라 저는 뭐 HMM이라던가 이런 해운주들이 너무 좀 과도하게 낙폭 과대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한 몇 년간에.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이번 기회에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석유와 관련된 종목과는 다소 조금은 다른 뷰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워낙 또 주가가 과도하게 내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슈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슈에 따라서 급등하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이슈를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김민수 의원께서는 회사는 괜찮지만 때가 되었군 팔자라고 또 독백을 해 주셨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백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 그 잔금상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회사가 대주주죠. 근데 잔금상선하게 되면 대장금이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희가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HMM 다음에 잔금상선 우리 해운 쪽에서는 2위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해운이 원래 2위였는데 흥하해운 인수해가지고 바로 2위로 올라간 아마 그 해운업계 쪽에서 알아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벌크선 쪽에서 갖고 있었던 선단을 절반 정도 매각을 해서 지금 원유 운반선 쪽으로 드라이브를 쫙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아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비슷하게 똑같이 이제 원유 그리고 또 화석연료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커지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전략을 짜겠다는 쪽들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케미컬 탱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벌크선이지만 원유와 관련된 쪽들을 좀 더 확대시키면서 그쪽에 좀 집중이 된다.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용수원을 좀 늘리기 시작해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장기 실적에 대한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잔금 상선에 대한 전략들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과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단기적으로 뭐 제가 흥하 뭐 흥구 이러면서 투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에서 벗어나서 흥하해운만의 저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렇게 되면 3년 연속 흑자 나오기 시작하면서 회사의 구조도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회사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쪽들인데 아직까지는 테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강했을 때는 좀 주는 게 맞다,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주가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5천억대가 좀 넘어가는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PR 10배 수준이라고 하다 보니까 비싸진 않지만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팔고 다시 한번 좀 주춤했었을 때 어떤 그룹사의 전략적인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변화를 한번 체크해보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2년 이후에 계속해서 턴어라운드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주가도 비싸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테마가 붙어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변동하는 주가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주호 요원께서는 2분기 실적 기대와 우려 공존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우려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1분기 때 지금 해운업종 종목군들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관세 회피 물량들을 한 번에 밀어냈다 이런 것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2분기 실적 곧 나오는데 이제 나올 때 되니까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로 인해서 만약에 운임지수가 올라가서 실적이 잘 나오면 괜찮은데 반대로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 부담감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뭐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 부분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랑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 계속적으로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BDI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으로 인해서 마진율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까지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는 점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흥하해운까지 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은 준비를 어떻게 해봐야 될지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송범선 요원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저는 뭐 전쟁이 고조되는지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런 것들이 봉쇄가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3,000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2달 만에 2,200대 후반에서 3,000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놀랍기도 하면서 또 떨어질 때 얼만큼 떨어질까 걱정도 되는데요. 이런 전쟁과 더불어서 앞으로 뭐 관세 7월 9일 날 또 관세 폭탄 트럼프의 발언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쟁이 고조되는지 그 이슈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또 지수가 올라와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주호 요원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일도 정부 정책주들 랠리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국내 증시가 이렇게까지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면요. 쉽게 이제 3천선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만약에 오늘 또 미국 증시가 어떠한 이유로 하락이 나오다고 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좀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얼마나 더 파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하시면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꼭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 내일장에서도 3,000피는 지켜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랠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니까요. 관련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민수 의원께서는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내 모멘텀 계속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보여준 게 없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기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당장 추경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정부 정책 5,000피 특별위원회 맞죠? 네,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보고 조정 시 비중 확대는 맞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수를 너무 의식하지 말자. 섹터가 더 강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섹터가 더 강하다. 섹터 중심으로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보다는 강한 섹터 그리고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기 이전에 리뷰할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주호 요원께서 한신기계 관련해서 AS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목표가는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수익 실현 대부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면은 손절가를 이제 매수가로 좀 잡으시고 3,900원 라인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900원 밑으로 빠지면 그냥 일단 매도하고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손실은 보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5,000원 다시 한번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 여력도 있으니까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분할 매도하시면서 대응하시면서 수익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호 요원 지난주에 한신기계를 가지고 왔고요. 또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33%를 달성했습니다.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는 시청자분께서 계시다면 손절 라인은 3,900원을 잡아주셨고요. 또 5,000원을 다시 또 한번 돌파를 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신기계 리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송범선 요원께서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유한양행 가져왔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지금 만성 이 두드레기 알레르기 신약 임상 1상 시험에서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임상 2상 시험 이렇게 한다라는 점이 있고요. 지금 6조 시장 이런 두드레기 알레르기 쪽에서 6조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잘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눌렸어요. 사실 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뭐 최근에 그렇게까지 크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점들의 흐름이 또 좀 어느 정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제약 바이오 쪽에도 매기가 좀 쏟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2의 랭라자를 조기에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이런 R&D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제 99주년 된다고 해요. 창립한 지.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작한 지 창립하고 99년이나 됐는데 내년에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그동안 꾸준히 잘해왔고 뭐 랭라자 등등 뭐 안티프라민 등등 꾸준하게 스테디셀러도 있는 상황입니다. 랭라자는 뭐 작년에 굉장히 또 히트를 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최근에 지금 주가 차트가 좀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FDA 통과했던 그런 랭라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작년 10월부터 빠졌는데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돌아설 때가 다시 도래했다 이렇게 보고 유한양행을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범선 요원께서는 유한양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13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7만 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주호 요원께서는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범한 퓨얼셀 가져왔습니다. 일단 오늘 SK 이터닉스가 상한가 갔는데 강한가 갔다가 거의 못 갔죠. 일단은 어쨌든 그래서 지금 SOFC, 그러니까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고 있고요. 지금 울산의 데이터 센터에 지금 연료 전지를 통해서 보조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시세가 한번 나왔었고 두산 퓨얼셀도 오늘도 강한 흐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상용화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랑 폴란드에 우리나라 하나오션이라던가 HD 한국조선해양이 잠수함 프로젝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급 확대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6,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호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는 바로 범한 퓨얼셀이었습니다. 목표가 23,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6,500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김민수 요원께서는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요즘 말도 많고 탈은 아니죠. 예, 말 많은 종목 중에서 달바 글로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보유예수가 해제됐습니다. 지분 19% 229만 주. 그중에서 오늘 보니까 20만 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외국인 기관이 소화를 내기 시작을 하네요. 그렇게 보게 되면 보유예수에 물량 나온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없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 10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에 대비해서는 지금 선행 PR로 봤을 때 18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APR 대비해서 성장세와 그리고 절대적인 실적 대비해서는 시총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 생각했을 때 약간 2조대 넘어가는 부분들은 아직 격차가 많이 난다라는 쪽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올해는 달바글로벌이 보여주는 오프라인 쪽에서 입점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상대적인 APR 대비 저평가를 좀 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목표가는 한 24만 원대 부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지난번에 보여줬었던 마디로 보여지고 있는 약 한 16만 5천 원대 이 정도 부분에서 혹시나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급하게 밀린다고 하게 되면 이때는 다시 정리하고 다시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게 되면 레벨업에 계속 무게를 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의원께서는 달바 글로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지분 보호예수 해제가 됐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16만 5천 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요원들과 함께 7층 투자 전략실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눠주신 송범선 요원, 이조 요원, 그리고 김민수 요원 감사합니다.